자식이라고 무조건 먼저 다 줘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올해 93입니다. 젊은 시절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5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사람들을 만나며 서류를 챙기고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4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장마철이면 장화를 신기고 도시락을 들려 학교로 보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새겨보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먼저 다 줘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최근 들어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릎은 오래된 기계처럼 뻑뻑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고 자식들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가족들의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첫째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들으셔. 둘째 아들은 급히 맞받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모시면 안 될까? 김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간다. 이 집을 지키며 너희를 키운 사람은 나다. 내가 살아서 내 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 있을 거다. 순간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먼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33 그의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을 쉬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울 시간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 셋이 있었거든요. 보험 가방 하나 메고 하루에도 100곳이 넘는 집을 돌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더운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깔창 붙이고 뒷굽 다듬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손기술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실장님이 그랬어요. 김 여사, 기술은 진짜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보험 영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2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려도 안도했습니다. 아,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밥은 꼭 해놓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밥이라도 내 자식이 굶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월급으로는 선풍기를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풍기 앞에서 얼굴을 대고 장난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웃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제 인생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공간도 조금은 남겨놨어야 했습니다.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왜 아직 여기 계세요? 라는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단지 회상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자식들에게 너무 쉽게 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몇 해 동안 매년 한 번씩 수천만 원씩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퇴직금도 적금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 돈으로 자영업도 해보고 부동산 경매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우리랑 같이 사셔요. 엄마 소유의 홍제동 아파트, 그거 팔면 보탬도 되고. 다른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냥 따로 계세요. 자꾸 얹혀 살면 눈치만 보셔요. 자식이랑 같이 살면 또 뭐가 편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또 다른 눈치와 외로움의 시작이 될 줄은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그 집에서 조심스레 발끝을 들여놓는 손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오간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올해 93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복숭아 하나를 꺼내 먹으려는 순간 손자의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던 복숭아 다 어디 갔어?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냉장고 건드리셨네. 다음부턴 숨겨야겠네. 사실 그 복숭아는 할머니가 연금 받은 날 손주들을 위해 직접 사온 것이었습니다. 입에 넣어주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해와 불편함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리미를 들고 손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티셔츠를 다려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얘야, 이 옷은 좀 펴줄까? 주름이 많네. 손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할머니. 요즘은 주름 있는 게 유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밤이면 예전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니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했고 마지막 남은 다이아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아끼던 반지다. 참 비싸게 주고 했던 건데 다이아 1캐럿짜리다. 너에게 줄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물건인데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고 반지만 손가락에 남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온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며칠을 의식 없이 지냈고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여 장례식장도 알아봐야 하나 했는데 다시 숨 쉬셔 살아나셨어. 둘째 아들의 말은 할머니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웠던 날, 그날 단 하루만이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첫째 아들네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방에는 창문도 없었고 바람 한 점 들지 않았습니다. 햇살도 없는 방에서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어느 저녁 익숙한 드라마의 주제가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살며시 거실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또 나오셨네. 쉬신다면서 왜 자꾸 거실까지 나오셔? 첫째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방에서 좀 쉬셔요. 요즘은 TV도 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이 집의 손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온 식구를 불편한 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냥 방에 있으마.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정리하며 종종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들은 눈을 피한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느 저녁 첫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오래 계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뜸하던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시 오세요. 이번에는 잘 지내봐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 다시 분가시켜 드릴게요. 이번엔 방도 따뜻하게 준비해놨어요. 새 전기장판도 샀고 이불도 새로 샀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둘째 아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달랐습니다. 직접 방을 정리하고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세요. 엄마가 점을 봤는데 할머니한테 잘하면 올해 운수대통이랬대요. 할머니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리. 잘해주니 좋구나. 이 냄새 참 좋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무너졌다가도 한 손길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김치볶음밥이에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수저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해주는 밥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식사 후 어린 손자가 수줍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지만 정성스러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오래 사세요. 저도 더 잘할게요. 저는 편지를 조심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 참 따뜻하네요. 나는 이걸 베개 속에 넣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조심스레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아무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됐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요. 아직 며느리와 서먹하지만 죽기 전엔 좋아지겠다 싶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딸은 반찬을 가득 싸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반찬 해왔어요. 가지무침, 시래기 된장국 좋아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구나.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오해와 거리감이 조용히 식탁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해질 무렵 거실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줄 그날을요.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먼저 다 줘버리는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수없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따뜻한 한 사람의 진심 덕분에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너무 일찍 자식들의 내 것들을 다 주워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이 정보를 꼭 필요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